한양사헌부 관리들 앞에 선 한 여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10년 전 그날부터 모든 숫자를, 모든 날짜를, 모든 이름을 외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조 22년 3월, 세금 150냥 횡령. 영조 23년 5월, 창고미 30섬 빼돌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쏟아지는 숫자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바보라 불리던 그 계집이 사실은 10년간 모든 증거를 머릿속에 간직한 채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보는 연기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 야담에서 들려드릴 이야기, 바보 신부의 지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승배기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소중한 인연의 시작입니다. 옛날 옛적 영조대왕께서 재위하시던 시절, 경기 남부에 청연현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태평성대라 불리던 그 시기, 청연현은 산이 깊고 물이 맑아 백성들이 평온히 살아가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허나 그 평화로운 겉모습 아래에는 향반들의 탐욕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지요. 고을의 큰손들은 세금을 제 주머니로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하여 백성의 곡식을 훔쳐갔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고요한 시대였지요. 그 고을에 서연이라는 18살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몰락한 중인 가문의 딸로 홀로 된 숙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지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연을 가리켜 바보 계집이라 불렀습니다. 말수가 적고 어수룩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저 허허 웃기만 하는 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아, 이 쌀 한 섬에 얼마냐? 모르겠어요. 히히. 아이고, 저 계집샘도 못하네. 사람들은 서연의 웃음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나 서연의 눈빛만은 묘하게 깊고 차분했지요. 단아한 얼굴에 늘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고을의 향리 집안에는 윤도현이라는 23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강직하고 학문을 중시하는 청년으로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책만 읽는 사람이었지요. 세상 물정에는 둔감했으나 옳고 그름만은 명확히 가리는 성품이었습니다. 도현의 아버지 윤참봉은 고을의 실세였습니다. 탐욕스럽고 교활하여 온갖 비리에 손을 대고 있었으나 아들 도현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지요. 어머니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참봉이 아들에게 혼담을 꺼냈습니다. 도현아, 이제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님 뜻대로 하시지요. 서연이라는 처자가 있다. 집안은 변변치 않으나 순박하고 말썽 부릴 일이 없다고 하더구나. 도현은 마을에서 들은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은 바보라 셈도 못하고 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지요. 허나 도현은 그것이 오히려 연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리석다 하여 천대받고 사는 처자라면 내가 지켜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선비로서의 도리를 생각한 도현은 혼례를 받아들였습니다. 혼례가 정해지자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이고,
그 똑똑하다는 윤도령이 바보 계집에게 장가를 든대. 윤참봉 영감이 뭔가 속셈이 있는 게 아니겠어. 사람들은 수군거렸으나 서연은 여전히 웃음으로만 답했습니다. 허나 그 웃음 뒤에서 서연은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지요.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초래청을 지나 신방에 든 두 사람은 등잔불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수줍은 듯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고, 도현은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 책 이야기만 늘어놓았지요. 부인, 나는 사서삼경을 좋아하오. 특히 대학의 가르침이. 서연은 고개만 끄덕이며 들을 뿐이었습니다. 도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순박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이 없으니 걱정할 일도 없겠구나. 그날 밤 서연은 또 한 번 선택했습니다. 더 어눌한 말투로, 더 바보처럼 보이기로 말이지요. 도현은 그런 서연을 보며 지켜주어야 할 사람이라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혼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시댁 살림을 도맡았으나 여전히 어수룩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장작을 너무 많이 떼거나 장독대에서 간장 항아리를 헷갈리기도 했지요. 새댁이 참 순박은 하나 조금 모자란 것 같구려. 그래도 말썽은 안 부리니 다행이지 뭐.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윤참봉은 며느리가 영리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겼지요. 허나 도현만은 서연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차를 내올 때면 물의 온도가 딱 알맞았고, 도현이 밤늦게 글을 읽으면 등잔불을 다시 밝혀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그 손길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지요. 이상하다. 바보라 하기엔 너무나 섬세한 부분들이 있다. 도현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현이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응, 무슨 일이요? 고을 사람들이 세금이 너무 무겁다고 하더이다. 도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세상 일에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지요. 세금이 무겁다니. 네. 지난해보다 5섬이나 더 내야 한다고 하더이다. 그런데 고을 장부에는 3섬만 올랐다 적혀 있다던데. 도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 숫자를 정확히 말한 것은 물론 장부의 내용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인, 그것을 어찌 아시오? 아, 저는 그냥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 것뿐이에요. 히히. 서연은 다시 어리숙한 웃음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허나 도현의 마음속에는 이상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바보라던 처자가 어찌 그리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고 장부의 허점을 짚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며칠 후 도현은 일부러 서연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부인, 창고에 쌀이 10섬 있고 오늘 5섬을 내보냈소. 남은 것은 몇 섬이요? 저는 잘 몰라요. 서방님, 그럼 천천히 세어보시오. 서연은 손가락을 꼽으며 한참을 세는 척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지요. 7 섬. 아니요, 5섬이요. 아, 그렇구나. 히히. 도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바보가 맞는 것처럼 보였지요.
허나 그날 밤 도현이 우연히 창고 장부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부에는 섬수와 날짜, 출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말이지요. 도현은 서연을 불러 물었습니다. 부인, 이 장부를 누가 정리했소? 아, 저요. 어릴 적 외운 것일 뿐이에요. 도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 솔직히 말씀해 주시오. 부인은 바보가 아니지 않소. 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어리숙하지 않았지요. 서방님,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속인 것이요? 속인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것입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 고을의 석이었습니다. 청렴하고 정직한 분이셨지요. 그러다 향반들의 비리를 알게 되셨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문당했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지요. 도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죽고 어리석은 자는 산다고 말이지요. 그날부터 저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의 지혜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숨기는 것이 살아가는 길이었지요. 도현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현은 서연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말없이 차를 내올 때면 도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연이 등잔불을 밝혀줄 때면 그 손길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부인, 오늘 날씨가 참 좋소. 그러하네요, 서방님. 짧은 대화였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지요. 서방님, 차 한 잔 드시지요. 고맙소, 부인. 차를 마시던 도현은 문득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서연의 옆모습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서연도 도현을 힐끗 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을 붉혔지요. 저는 이만. 부인. 네. 부인이 곁에 있으니 이 외로운 서재도 따뜻해지는 것 같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 더 이상 바보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은근한 정이 싹 트고 있었지요.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윤참봉이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장부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하구만. 며느리가 정리한 장부가 너무 깔끔해. 윤참봉은 서연에게 일부러 거짓 계산을 내밀었습니다. 함정을 파놓은 것이지요. 세댁, 이 장부 좀 보거라. 이번 달 세금 수입이 맞는지 확인해 보렴. 장부에는 일부러 숫자를 바꿔 놓았습니다. 100냥을 150냥으로 적어 놓은 것이지요. 영리한 사람이라면 금방 눈치챌 수 있는 실수였습니다. 서연은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는 척하더니 고개를 가웃거렸지요. 아버님,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정말이냐? 네,
잘 모르겠지만요. 히히. 윤참봉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바보가 맞는 것 같았지요. 허나 그날 밤 서연은 도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버님께서 오늘 저를 시험하셨어요. 알고 계셨소? 물론입니다. 장부의 숫자가 틀렸지요. 100냥이 아니라 150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왜 모른 척 하셨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서방님, 서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도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방님, 제 아버님은 이 고을에 석이셨습니다. 청렴하고 정직한 분이셨지요.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은 향반들이 세금을 가로채고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상소를 준비하셨지요. 그래서 어찌 되셨소? 그날 밤 괴한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버님은 제 눈앞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뒤를 따르셨습니다. 도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숨겨두신 장부 사본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숫자를 머리에 외웠지요. 증거는 불태워졌지만 제 기억 속에는 모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그날부터 저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영리한 사람은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살아남으니까요. 도현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학문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백성을 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던가요? 부인, 이제는 더 이상 숨지 마시오. 내가 함께 하겠소. 두 사람의 목표가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도현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던 선비는 이제 고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지요. 들으면 들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해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세금은 오히려 늘었다고 하더이다. 고을 창고에는 쌀이 넘치는데 백성들은 쭉정이로 연명한다네. 향반들은 비단옷을 입고 우리는 누더기를 걸친다오. 도현은 깨달았습니다. 학문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부인, 나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소. 서방님, 위험합니다. 위험하다 하여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선비의 도리가 아니오. 서연은 도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저도 함께 하겠어요, 서방님. 두 사람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일부러 실수를 할 것입니다. 그 실수 속에 모든 증거를 숨겨놓겠어요. 무슨 말씀이요? 향반들은 제가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착각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서연은 고을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향반들이 돈을 나누는 자리에 심부름꾼처럼 얼쩡거리며 나타났지요. 세댁, 이 장부 좀 정리해 보거라. 네, 잘은 모르지만요. 서연은 장부를 정리하며 일부러 실수를 했습니다. 허나 그 실수는 향반들의 비리를 오히려 더 명확하게 드러냈지요. 이게 뭐야? 세금 항목이 2번 적혀 있잖아. 아, 제가 실수했나 봐요. 히히. 이 바보 같은 계집이
향반들은 화를 냈으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연의 실수가 사실은 철저히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모든 비리의 증거가 서연의 실수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참봉은 영악했습니다. 어느 날 윤참봉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세댁, 내가 정리한 장부를 보니 묘하구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버님? 실수가 너무 많아. 허나 그 실수들이 묘하게도 우리의 약점만 드러내고 있어. 서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내 아버지가 누구였더냐? 제 아버지는 기억났다. 10년 전 고을석이었지. 비리를 파헤치다 죽은 그 사람 말이야. 윤참봉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구나.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우리 집에 시집 온 것이로구나. 아버님, 그게 아니라 입 닫혀 당장 아들을 불러라. 이 계집을 관가에 넘겨야겠다. 서연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친정의 비극이 다시 반복될 위기였지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도현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들었습니다. 도현아, 내 부인이 우리를 속였다. 당장 관가에. 아닙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도현은 품에서 한 통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제가 올릴 상소문입니다. 상소문, 무슨? 이 고을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하는 상소문입니다. 아버지의 죄도 함께 말이지요. 윤참봉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미쳤느냐? 나는 내 아버지다. 아버지 시기 때문에 더욱 이렇게라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불효자식이. 도현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두렵지 않소. 서방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가시오. 우리 함께 정의를 세웁시다. 도현은 가문을 버리고 정의를 택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도현의 곁을 지켰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고을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사헌부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상소문에는 청년현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금 횡령, 장부 조작, 백성 수탈의 증거들이 빼곡했지요. 이것은 누가 기록한 것이요? 제 부인이 기억하고 있던 것입니다. 부인의 아버지께서 10년 전 준비하시던 증거였지요. 10년 전의 일을 어찌 기억한단 말이오? 서연이 나섰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던 날부터 모든 숫자를, 모든 날짜를, 모든 이름을 외웠습니다. 사헌부 관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년치 장부 내용을 줄줄 외워냈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년현 향반들을 모두 잡아들여야 하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현으로 암행어사가 내려갔고 고을의 창고를 조사했습니다. 서연이 말한 대로 장부는 조작되어 있었고 쌀은 빼돌려져 있었지요.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다. 윤참봉과 향반들이 줄줄이 잡혀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파직되고 유배형에 처해졌지요. 윤도현, 내 아버지를 고발한 것은 불효가 아니냐? 어사가 물었습니다. 불효는 부모의 잘못을 보고도 바로잡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옳은 말이로다.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허나 도현의 앞날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아버지를 고발한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과거 길은 사실상 막힌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서방님, 괜찮으세요? 괜찮소, 부인. 나는 후회하지 않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양의 작은 사랑방에 앉아 두 사람은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인,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우리의 첫날 밤부터 시작되었소. 그러하네요, 서방님. 부인이 세금 이야기를 꺼낸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지요. 바보라던 처자가 어찌 그리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는가 하고 말이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날 서방님을 시험했어요. 과연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인지, 그저 흘려들을 사람인지를 말이지요. 그래서 일부러 말을 꺼낸 것이요? 네. 그리고 서방님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지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이라면 함께 할 수 있겠다고 말이에요. 도현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의 어리석음은 사실 가장 큰 지혜였소. 숨김으로써 살아남고 때를 기다림으로써 정의를 세웠으니 말이오. 저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10년을 바보로 살며 기다렸지요. 그리고 마침내 서방님을 만났습니다. 부인,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네, 서방님. 이제는 제 모습 그대로 살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첫날 밤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관직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한양 변두리의 작은 서당을 열었지요. 서당에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 글자를 배우면 밥을 먹을 수 있나요? 그럼 글자를 배우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단다. 그것이 곧 밥을 얻는 길이지. 도현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서연은 셈과 장부 정리를 가르쳤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에게도 공부를 권했지요. 여자도 배울 수 있나요? 물론이지. 지혜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단다. 서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서당 선생 부부가 참 이상해. 벼슬도 마다하고 저런 곳에서. 허나 아이들 가르치는 솜씨는 일품이래. 서연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 앞에서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도현만이 그 웃음의 깊이를 알고 있었지요. 부인, 왜 아직도 그렇게 우시오? 습관이 되어 버렸나 봐요. 그리고 이 웃음이 편해요. 그것도 부인의 지혜로구려.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당 마당에는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등잔불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 신방에서처럼 말이지요. 서방님, 후회하진 않으세요? 무엇을요? 벼슬기를 버리고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것을요. 도현은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 내가 그날 밤 무엇을 얻었는지 아시오? 무엇을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을 얻었소. 부인의 지혜는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있었소. 숨김으로써 지키고 기다림으로써 이루는 그 지혜 말이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선비를 만났어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을 말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그들의 그림자를 벽에 비췄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자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진정한 지혜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서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똑똑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영리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안심하니까요. 서연은 그 틈에서 살아남았고 마침내 정의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며 때로는 숨기는 것이 가장 큰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